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GS 수업이 시작하는데, 원래는 1교시가, 일반적으로 1교시가 이제 50점짜리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하고 3교시, 대개 이제 2교시는 이제 주로 이제 강평하고, 뭐 하자 그러면 첨사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목요일하고 화목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다음 진도 내지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뭐 계획은 그렇고 하다 보면 이제 연장이 되거나 혹은 약간 이제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1교시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의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수업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학원 그런 원래 그 광고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10월 달에 원래 기출 심화를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제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핵심 정리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심화 강의는 거의 이제 핵심 정리 강의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출 문제도 한번 보기로 했던 게 원래 우리 이제 학원 광고 나간 것도 있었는데, 9월달 상황을 보니까 기출문제 풀었다가는 거의 그 수업이 폐강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9월달 이제 10월달 시간표에서 바로 기득을 위한 기초 GS 수업을 이제 개설했고, 일단 한번 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11월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요때 이제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기득이 요때 다시 뭔가 이론적인 걸 정리하고, 그리고 또 다시 기초 GS를 한다거나 혹은 실전 GS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애매하고, 대개 제가 볼 때는 9월에서 11월까지는 이론적인 거나 혹은 기초 GS 최소한 문제 그 답안 쓰는 형식은 어느 정도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년 1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기득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장점, 가급적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유사한 문제 혹은 예상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 이게 이제 기득이 동시반하고 또 동차반하고 가장 큰 그 차이가 있고 장점이 되고, 대부분이 또 그 합격하는 게 보통 기득, 그러니까 제시하는 2, 3회 차, 요때 많이 합격합니다. 이제 통상 이렇게 보면 요때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동차들은 거의 합격하기 힘들다. 제가 그 얘기를 원래 장사 쏘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동차반 강의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차반들이 올해 합격하기 매우 힘들다라고, 그 이론적인 걸 정리하고 나서 다시 또 문제 풀고 하기가 매우 그 벅차고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차반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형식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때, 그래서 8문제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올해같이 10문제가 나오는 경우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한 60, 70%, 그러니까 6, 7문제, 8문제면 5, 6문제 정도, 그 다음에 10문제면 7, 8문제 정도를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순수한 실력으로 한 그냥 꽈락을 면하는 정도 했을 때 6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차반은 60점 넘어가면 매우 성공한 거고, 다른 데서 그와 비슷하게 보통 한 50, 한 2, 3점 정도가 보통 합격 점수라고 해봤을 때, 그래서 민수법에서 보통 한 60점 가까이 맞고, 그 다음에 그 특허나 상표에서 50점 가까이 맞는 형태로 해가지고만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제 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반들이 그 기득이나 혹은 제시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데 있는데, 그 가장 그 차이가 바로 요때, 올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보통 한 8월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뭐, 아마 내가 볼 때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9월달, 10월달부터는 하긴 하는데, 이제 원래 커리큘럼은 제가 원래 9월부터가 아니라 10월부터 잡고 11월까지 이렇게 할 생각으로 원래 이제 아마 우리 광고가 들어갔었는데, 한 달을 땡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화 강의를 핵심 정리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뭐 동영상은 약간 수요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현장 강의는 거의 수요가 없어가지고 좀 실망한 상황에서 10월 달부터 바로 기초 GS 하면서 같이 기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야 또 약속한 부분도 일정 정도 여러분들하고 지키는 것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또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PDF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2개가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2주차 자료가 2개가 있는데 신의칙하고 법원에 관한 기출 심화 자료하고 그다음에 당사자편 기출 심화 자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일단 분석을 한 거고요. 그 기출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그랬을 때 대략 어떠한 답안을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목요일까지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오늘 거는 지난주에 나눠줬어야 됐는데 이제 못 나눴고 그다음에 법원 그 신의칙하고 법원이 거의 이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사자편은 보통 한 2문제 이상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분량적으로는 뭐 1회하고 2회가 이제 법원 신의칙 당사자편의 모든 당사자편은 대리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목요일까지 이렇게 그 수업 자료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었는지 명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신의칙에 관한 문제는 명시적으로 신의칙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민사소송 맨 처음에 들어가서 민사소송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해놓고 민사소송 2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민사소송 2상이라는 게 있고 2상에는 공정하고 그 다음에 적법 절차 그 다음에 신속 그 다음에 소송경제 그래서 신속하고 소송경제가 같이 묶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공평한, 평등한, 혹은 적법 절차, 이게 이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공정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다 보면 너무 이제 소송이 만연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대신 또 신속한 혹은 소송 경제를 하다 보면 절차 보장보다 혹시 그 진실한 정의를 발견하기보단 신속한 소송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2개 이제 긴장하는 형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학설 대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 2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민사소송법 1조에 나와 있듯이 바로 신의칙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의 의미가 우리 소송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신의칙은 민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민법에서는 신의칙이 어떻게 작용하냐고 보냐면 이것도 역시 민법이 하는 거는 권리 변동이잖아요. 그죠? 권리가 변동되는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되게 이제 법률 규정하고 그다음에 뭐 법률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법률 규정이나 법률 행위에 의해서도 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신의칙에 의해서 권리가 생성되거나 혹은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의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부수적 주의무 같은 거는 신의칙으로 충분히 인정한다. 이렇게 하거나 해지나 해지권 같은 경우에도 신의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소멸하거나 생성하는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것처럼 신의칙 역할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도 신의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요게 거꾸로 가는 거죠. 신의칙이 위반되면 뭐가 위반된 거예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요. 그죠? 권리 보이기 없으면 그러니까 신의칙이 위반된 거는 권리 보이기 없는 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 권리 보이기 없는 소가 돼 버리면 이게 소가 되면 이게 권리 보이기 정체가 뭐예요? 이게 적법 요건이죠. 그죠? 적법 요건 중에 일종의 이거는 제가 우리 핵심 정의 강의할 때 굉장히 또 강의를 했다시피 이 권리 보익 자체가 이른바 권리 보호 자격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또 뭘로 보냐면 소송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소송 요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뭐 어쨌거나 신의칙이 위반된 거는 권리 보익이 신의칙이 위반된 소가 있으면 이 소는 권리 보익이 없는 거고 권리 보익이 없는 거는 뭐예요? 다시 또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적법 각하에 관한 모든 형태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신의칙 위반에 대한 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민소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에서도 전반에 걸쳐서 신의칙에 대한 논의를 하듯이 민소법에서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딱히 어떠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출문제도 보면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칙 간단히 얘기하면 신의칙에 위반된 거는 권리 보이기 없고 권리 보이기 없는 것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생기고 소송 요건에 흠결이 생겼으니까 부적법 각하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우리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부재수 합의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있는 것이고 요거는 또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게 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법원이 나와요. 그죠? 이제 법원이 나오는데 법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나올 수 있는 건 재판권하고 그 다음에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척, 법관에 관한 거죠. 법원이 아니라 법관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요게 이제 주로 나올 수 있는데 회피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고 제적 기피는 한 번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건 지금 우리 여러분한테 정리한 거 10년치만 정리했어요. 10년치 이전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계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10년치만 정리했고 전에 2009년인가 해서 한번 법원에 제척 사유해가지고 기피 사유에서 이거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하자 흠결 취에 관한 그 판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논의하지 않다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전에는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불의의 타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당시. 지금은 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그 강사들을 내가 씹어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책을 보면 다 나온다 그랬는데 그걸 그때 얘기해야지. 다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고 나서 내 책 보면 다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이건 신의치게 같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여튼 그렇다. 어쨌거나 요게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고 제척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논의가 한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재판권 들어가면 인적 범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적 범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인적 범위하고 물적 범위가 있고, 관할 들어가면 일단 전속 관할하고 임의 관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임의 관할 안에 들어가면 다시 또 토지 관할하고, 그 다음에 사물 관할,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들어가면 우선 전속 관할, 임의 관할. 근데 물적 범위 들어가면 이게 국제재판 관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국제재판 관할이라고 하는데, 국제재판 관할 자체가 원래는 학살과 판례로 넘어갔다가 98년도에 국제사법에서 이미 국제사법 2조에 이미 그 기존에 있던 학살과 판례를 아예 그냥 그 성문화 시켰고, 요게 2022년도 올해 와가지고 나머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합의관할이라든지 기타 그 토지관할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전부 다 법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올해 나하고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98년도에 바뀌어졌던 그 이른바 그 수정 역추지설 내지 역추지설에 대한 논의가 그 언제적 학설인데 아직도 책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의미도 없는 거를 막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고, 아마 기본 강의 보시면 다 지워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뭐 다른 책들 보면 다 쓸데없이 막 주구장창 쓰고 있는데 나 쓰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가끔 와가지고 다른 사람 쓰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쓰지 말라고. 쓰지 마요. 쓰지 말라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아예 국제사법에서 아예 모든 토지 관할에 관한 규정, 합의 관할에 관한 규정도 아예 그냥 규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내년에도 내가 책도 볼 거예요. 올해까지 그렇다고 치고 내년에도 만약에 종래 학설해가지고 그 관할 배분서 수정 역추지서 이거 만약에 아직도 책에 있다 그러면 아마 내가 가서 막 뭐라고 하지 할 수는 없고, 여튼 아마 수업 시간 2배로 욕할 겁니다. 2배로 만약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문제라든지 제가 아마 그때 기본 강의 들어가면 제가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고, 그리고 굳이 또 여러분한테 요번엔 프린트해서 드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국제재판 관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 국제사법 개정되어 있는 걸 같이 첨부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현재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미 국제사법 규정을 주지 않고서는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설과 판례에 맡겨진 게 아니라 실정법으로 이미 제정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 문제가 전에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했었으나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 합의에 관한 문제도 이미 어떻게 했냐면 이 국제사법에서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2014년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15년도가 이미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제재판 관할 문제는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변별력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국제사법 개정에는 아예 국제재판관에서 중복재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성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학설 판례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거의 가능성은 없어요. 이건 가능성 없고 그렇다면 재판권에 나올 수 있는 건 인적 범위에 관한 기존에 논의되었던 이거는 몇몇 학자들이 계속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인적 범위에 관한 문제는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적 범위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죠? 관할 들어가면 전속관할하고 임의관할이 있는데 전속관할하고 임의관할 중에 일단 우선 관할이 전속관할이냐 아니냐를 보고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임의관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속관할은 법원에 관할 재량이 없고 반드시 위법 혹은 이송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임의관할일 때 우리가 얘기한 토지관할하고 사물관할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관할에 관한 2조부터 25조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관련 재판적까지 24조까지가 특별재판적이고 25조가 관련 재판적이니까 논의하고 그다음 사물관할에 관한 소가 산정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소가 산정에 관한 5억을 기준으로 한 그래서 제가 항상 소액 단독 사건하고 그 다음에 소액 사건하고 중액 단독 사건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합의부 사건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소액 단독 판사 그 다음에 중액 그렇죠 중액 그 다음에 합의부 사건 합의부는 이제 고등법원을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액 단독 사건은 단독 사건이지만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고, 이게 5억, 2.5억, 이제 핵심 정리 강의에서 우리 한번 했던 거니까, 그죠? 이런 것도 그런데 이 규정에 관한 거지, 민사소송 사물에 관한 규칙으로 따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물관할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규칙 변경된 거를 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의미만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될 일이지 막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고등법원이냐 합의부냐 요것만 따 주로 이제 1심하고 2심하고 넘어갈 때 요것을 주로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것도 2009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2009년도에 나왔고 사물관할 문제도 우리 이제 변리사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12, 3년 됐죠. 이렇게 됐으니까 또 한 번 이제 논의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사물관할 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관할 문제가 또 여기서 관할에서 관련 재판적 문제도 한번 나왔는데 매우 쉽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한번 법원에 관한 기출문제 중에 특히 의미가 있는 것 하나만 이제 보면 다른 거는 뭐 모르겠고 관할 문제만 이제 한번 보시면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게 언제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재심 관할이 2000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 문제 4번 해가지고 요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요 재심 관할에 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때도 이걸 불의의 타락을 해가지고 여튼 역대 2022년도하고 이거 2020년도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왜 2021년도로 되어 있지? 네, 2020년도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게 2020년도. 그래서 2020년도가 역대급으로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올해가 내가 역대급으로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이때 역대급으로 어렵고, 우리가 역대급으로 쉽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역대급으로 쉽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문제가 거의 우리가 본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쉽다고 한 거고, 요때 역대급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나온 데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심 법원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항고 법원에 관한 항고에 대한 재심과 본안 재판에 대한 재심에 대해서 우리 그 재심 관할 법원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데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웬만한 우리 이제 민사소법 학과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거의 다 검토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흔적 없는 문제가 나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1번 문제하고 4번 문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역대급으로 어려운 거고, 근데 올해처럼 한 번씩 다 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물론 내 건 안 보겠지만 내 걸까지 본다 그러면 한 번씩 다 보는 문제, 그러면 한 번 본 문제가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건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한 번씩 보니까 한 번이라도 본 거는 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제 기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은 삼시사시가 무서운 이유가 문제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많이 보고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남들 1차 공부할 동안에 맨날 나온 문제들 볼 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본 문제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서 가장 힘든 게 쟁점 잡는 거잖아요. 그죠? 쟁점을 잡아가지고 풀어 쓰는 게 기본 사례의 문제인데, 이 쟁점을 못 잡으면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런데 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쟁점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쉬운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2020년도에 나왔던 이런 재심 관할 문제들은 매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하기에 뭐 2년 지났지만 이 답안 못 쓴 사람도 꽤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점수는 좀 좋았던 이유가 바로 3번 문제 기판력에 나왔어요. 3번은 요 바로 직접 문제가 기판력에 나와서 웬만한 또 기판력 들어가면 또 주구장창 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문제를 보고 3번은 아는 거고 4번은 모르는 거니까 몰빵을 해버려. 어디에? 3번에다가 거의 몰빵을 해서 시험 문제 보고 4번은,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그만큼 점수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판력 같은 게 들어가면 내가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고,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쓰지, 뭐 기판력의 의, 취지 이런 거 쓰는 놈 미친놈들이라고 내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쓰면 그거 더 썼다고 그래가지고 감점시키지는 않아요. 물론 나같이 성질 들은 사람은 감점시켜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 썼다고 그래가지고 감점시키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민사소법 학계 나처럼 성질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답안지 쓰실 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필요한 것만, 그리고 그걸 좀 집중적으로 쓰셔야 여러분 답안지에 대한 점수 호감도가 좋아지는 거지, 쓸데없는 거 쓰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점수가 안 좋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아마 이건 민사소법을 하는 사람, 특히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한번 말을 하니까 갑자기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나왔던 재심법원 문제가 좀 가장 어려웠고, 그 전에 그 이전 문제들은 이제 대부분이 다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7년도에 나오고 그러면 보통 법원 문제가 나오는 게 보면 거기서 보면 알겠지만 보통 4년 내지 5년에 이렇게 나와요. 왜 꼭 그런 건 아닌데 대개 이제 통계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2021년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한 3년, 23년 되니까 24년도나 5년쯤 되면 한 번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뭐 그때까지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없는 소리니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원 문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꼭 정리해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오더라도 한 번씩은. 그리고 어떤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거 인적범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적 깊이 문제는 한 번은 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 이건 13년 됐기 때문에, 거의 12년, 13년 됐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법관의 제적 깊이는 가면 갈수록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이제 이 출제자들 이제 교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 TV나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면 법관 제척 혹은 기피 신청한 이런 사례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나올 때 됐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준비하시라 라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초 GS는 제가 이거는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 GS 한번 하시고, 여러분 기초 GS 할 때 법관의 제적 깊이는 꼭 정리하고 들어가시고요. 관할은 상대적으로 이미 성문법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 변별력이 없을 만큼 오히려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물관할, 토지관할 안에서
제가 뭘 항상 강조해요. 합의 관할 문제 있죠. 그죠? 합의 관할 문제하고 변론 관할 문제는 반드시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통상 거동 관할이라고 하죠. 그죠? 법정 관할, 거동 관할 이렇게 하고 법정 관할하는 다시 또 신급 관할이든지 그다음에 뭐 집행 뭐 직무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누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동 관할에서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은 한번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임의 관할을 전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임의 관할을 전제로 해서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 문제를 한번 보시고 이 합의 관할이 국제재판 관할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던 것이 전에는 학설로만 인정하고 판례를 인정했던 게 지금 뭘로 바뀌었다 해서 지금 국제사법에서 아예 성문법화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적 시험 문제냐면 2017년도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2017년도에는 관련 재판적 문제가 나왔고요. 뭐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2008년 3월 14일 선고 200 판례 일본국 주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번하고 2번 문제인데 1번 문제가 바로 전형적인 국제재판관에서도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 이 논의를 가지고 내왔던 판례가 나왔고요. 그 중에 그래도 의미 있는 제가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의미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이거는 성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4페이지에 보면 관련 판시사항 해가지고 꺽쇠 1번, 2번, 3번 그 자체를 특히 1번하고 2번 그 자체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판시사항 1번, 꺽쇠 1번을 볼게요. 법정 관할 법원 중 하나를 관할 법원으로 하기 약정한 경우 재판 관할권 및 그 채권 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 약정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꺽쇠 2번 보면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차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분쟁 발생 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일심 관할하는 한다는 문구로 부동자로 인쇄되어 있던 사안에서 의 문구는 예문이 아니고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한다는 사례. 그럼 전속적 관할 합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관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관할하고 똑같이 해서 이미 이게 국제사법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의미가 없고 그나마 의미가 있던 게 제가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에서 합의관할 문제가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국제사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논의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인적범위 문제하고 그다음에 토지관할 중에 합의관할 문제, 그다음에 변론관할 문제 이게 이제 논의가 됐고 관련 재판적 문제를 한번 나왔으니까 17년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렇다면 범위는 합의관할, 변론관할, 인적범위 법관의 제척 깊이 이쪽을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하시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풀어서 알겠지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암기라든지 지식이 있으면 그거 이제 풀어 쓰는 형태의 답안이 일반적인 답안이라서 그걸 잡아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장악을 하시고 문제를 보면서 어차피 이거는 특히 제가 이 법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핵심 정리할 때는 맨 나중에 해버렸어요. 왜 나중에 해버렸냐면 법원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당사자나 소송물 혹은 변론 진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게 법원 자체가 2조부터 그다음에 49조, 50조까지 49조까지 이렇게 딱딱 이송까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 관한 문제는 완전 섬이야. 그러니까 민사동법에서 법원에 관한 거로 다른 어떤 것과 연계돼서 나올 수 없고요.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뭐예요? 25조 관련 재판적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따로 분리해서 봐도 상관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거의 나온다 그러면 쟁점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좀 어려운 판례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어려운 판례들이 있냐면 여기서 이제 토지관할 들어가면 이제 뭐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채무지 주소지가 등기지냐 뭐 이런 것들 정도만 그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 것들인데 제가 법무사나 이쪽에 가면 매우 강조하는데 변리사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로 강조하지 않을게 여러분들이 토지 등기에 관한 소송을 할 리가 전무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부동산 등기에 관한 어떤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칼 맞을 일입니다. 그죠? 왜 변리사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소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전혀 오히려 반대로 뭐 24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데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4조나 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그건 제가 기초지에서 하기보다 기초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거다 해서 대략 다시 한번 핵심 정리 강의했던 연장선상, 요즘 기본 강의했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강의를 듣거나 핵심 정리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이렇게 들으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맨 처음 기초지에서 할 때 내가 이게 비슷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들려요. 지 혼자 앞에서 뭐라고 하지 뭐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2번, 3번 정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기본 강의를 2번, 3번 정도 들었거나 혹은 기본서를 누구의 기본서든지 간에 2번, 3번 정도 보거나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접속이 빨라요. 그 수렴이 빠른데 아직도 제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기초지에서 할 때까지는 서로 공동 50, 50에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했던 4월 달에 했던 기초지에서는 50, 50의 잘못이라면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전혀 무슨 얘기인지 왜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못 받아주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90대 10도 아니에요. 전적 100%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빨리 이 바운더리를 다시 한번 쟁점을 잡으시고 하시라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법원은 거의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죠?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제 5대 5 정도, 6대 4 정도 거의 안 나올 게 4하고 나올 게 4하고 안 나올 게 6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뻔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의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재심법원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도 매우 좋단 말이에요. 그죠? 책을 꼼꼼히 왜냐면 이 재심에 관한 이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시훈 교수 거기에 2-3줄밖에 없어요. 약간 우명 처리된 그런 정도로 나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베낀 책이 있고, 안 베낀 책이 있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진정한 실력이, 왜냐면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민사노법의 지식을 응용해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판례가 그 뒤에 2020년도에 나왔다고 하는 그 판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례, 그게 어려웠고, 그럴 때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법원 문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특히 이제 합의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번 하게 될 거다라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당사자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당사자로 들어가면 당사자는 크게 이제 당사자하고 대리인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오늘하고 1회하고 2회는 법원하고 당사자, 대리인까지 같이 제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에서도 그 당사자 들어가면 우선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 특정된 당사자를 가지고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확정을 시켜야 되고 확정 이후에 당사자의 자격을 살펴봅니다. 확정된 자를 가지고 당사자 자격을 살펴보는데 당사자 자격엔 다시 또 당사자 능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사자 능력 밑에 당사자 적격을 여기다 집어 넣기도 하는데 저는 당사자 능력하고 당사자 적격은 일종의 대립적 개념이다라고 그리고 거의 동등한 형태의 무게가 있다 해서 하위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당사자 능력하고 밑에 소속 능력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위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침 권리 능력 밑에 행위 능력이 하위 개념이듯이 당사자 능력이 권리 소속 능력의 하위 개념으로 이제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적격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이 당사자 적격 문제는 결국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소송 승계 문제까지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니까 그래서 당사자 적격하면서 기본 강의, 핵심 정리 강의 하면서 맨날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다시 또 권리보호, 이익 내지 권리보호 요건론을 주구장창 얘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대놓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정통 이론입니다. 권리보호 요건론 내지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하는 게 정통 이론이에요. 그래서 소송법을 하시는 정통 학자들은 전부 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삼동 와가지고 또 이제 제 억울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권리보호 요건론 내지 권리보호 이익에 대한 논의를 엄청나게 얘기하고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당사자 적격 내지 권리보호 청구 적격 권리보호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와 했더니 막 듣보잡이라고 하면서 욕했던 게 아직도 선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이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이 근처 역삼동에서는 이걸 별로 중요시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권리보호 요건론에 이제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논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론적인 걸 잡아주셔야 어디까지 소송 승계할 때까지 성소 승계에서 승계 신청에 대한 청구 기각 이게 왜 돼 있는지까지 다 연결이 되고 중간에 기판적뿐만 아니라 그 소송 참가 문제라든지 혹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까지 왜 인정되는지 여기가 전부 다 요거가 연결되고 기판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 정리하시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당사자 능력 다음에 당사자 적격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당사자 적격의 원래 의미는 권리 능력하고 특히 이제 법조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당사자 적격 법조문이 없잖아요. 당사자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당사자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제 조합하고 법인 문제가 전통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책이나 어떤 교과서에 다 있지만 요거 연장선상에 나온 게 올해 같은 경우 노인 요양센터 이런 게 있어요. 올해 문제는 여기다 안 넣었어요. 굳이 여러분들한테 올해 문제까지 여기다 놓고 기출문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까지만 분석해서 놨고 그래서 법인에 관한 문제 연장선상에서 노인 요양센터 있는데 노인 요양센터는 당사자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당사자 확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다 아니까 누가 이제 이걸 당사자 확정으로 들어가가지고 풀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씹으려고 하다가 꾹 참고 넘어가고 있는데 당사자 확정 문제가 아니다. 이미 노인 요양센터라고 확정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확정된 예의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국 52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법인은 뭐예요? 이거 엄청 했잖아. 법인 들어가면 항상 세 가지라고. 뭐예요? 조직, 규약, 대표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노인요양센터 일단 대표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자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 52조에서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게 올해의 그 문제의 취지인데 너무 쉬웠다. 라는 게 내 생각이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얘기는 또 농담담을 얘기를 제 책에는 노인 요양센터라 해가지고 매우 좀 제가 창피스러워 했던 기억까지 제가 하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요거 오타 좀 정리하라고 아마 기본강에 뭐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판례들은 그 각주 판례 제가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의미 있는 판례들은 제가 각주 판례에 집어넣거나 혹은 항상 GS 문제를 내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 능력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 원래 이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올해 아주 예외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이게 당사자 적격 나왔고 또 올해도 권리보익론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이것 빼면 할 게 없어요. 나보고 듣보잡이라고 하는데 이거 듣보잡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하시는 어떤 분들도 다 이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권리보호 자격 내지 요건론의 정체를 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핵심 정리 강의 시간에도 혹은 기본 정리 시간에 강의에도 열심히 했고 이따 또 기초주의 있어요.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상 권리 당사자 능력까지만 하면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요 뒤에부터 이제 목요일 날 들어가면서 또 얘기를 할 거니까 또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2교시의 수업 내용을 미리 땡기는 거예요. 첫날이라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했다라고 치고 기초지에서 또 보고 그리고 나서 또 3교시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이제 요것만 그러니까 목요일날 어떤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지금 신의측에 대한 자료 문제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기출 심화 자료 해가지고 요게 일단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게 무게부터 틀려요, 그죠? 무게부터 틀려가지고 당사자편 기출 심화 자료 해가지고 지금
판례도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 20페이지 보면 20페이지까지가 기출문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2021년도까지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또 뒤에 이제 최신 판례 중요 판례 문제까지 해서 원래 아까 했던 얘기 중 기출 심화에 거기다음에 최신 중요 판례까지 원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원래 수업 커리큘럼상 혹시 이제 종합반을 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그 민특사원 뭐 민상 민특 하신 분들이 커리큘럼하고 다를 걸 혹시 또 불만을 제기할까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원래 이제 수업 준비 다 해놨었단 말이죠. 해놨었는데 이게 속된 말로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그 한 달 전에 제가 기초지에서 하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자료에 들어가면 최신 판례까지 꼭 나와야 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 판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자료는 제가 다 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보실 만한 그 자료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 중요 판례의 문제는 이제 이걸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기초 GS를 하면서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자료를 써야겠다 해서 그 두 번째 매주 그러니까 매 시간 만에 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신의측하고 법원 드렸고 당사자편 드렸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제가 따로 이제 그 소개시하고 소송물에 관한 또 자료를 드릴 거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제가 이것조차도 안 드리면 제가 그 뭐라 그러죠 광고 나간 것도 그러면은 이제 허위 광고냐 과장 광고냐의 문제인데 그럼 과장 광고는 될 수 있어도 허위 광고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다 드렸잖아요. 그 기출 심화 자료 드렸고 최신 중요 판례까지 제가 다 여러분 드렸으니까 과장 광고라고 요거는 해도 상관없는데 허위 광고라고는 좀 하지 마시고 허위 광고는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기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요걸 말씀드리고 행여 요 판례라든지 기출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볼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볼 겁니다. 특히 당사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법원은 내가 쭉 한번 봤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의미가 없지만 당사자는 지금 기출 문제가 거의 매년마다 나와요. 일단 보시면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올해도 나왔어요. 그죠? 올해도 가만히 보면 권리, 채권자 취소권도 결국 보면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나 권리 보호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2020년도 자꾸 왜 2021년도로 해놨을까요? 2020년도 문제죠. 2021년도는 제가 올려놔가지고 이제 2020년도까지, 2021년도까지도 해놨긴 했어요. 근데 지금 당사자표는 2020년도 이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였고 이건 소송 대리에 관한 법인 대표자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당사자 사망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2016년도에도 나왔고 2013년도 거의 뭐 2, 3년 만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 기판력하고 당사자 편하고 거의 경년도에 한 번씩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020년도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서는 기판력 문제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 기판력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 편하고 그다음에 이 기판력, 그 채권자 대승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문제와 그다음에 기판력 문제는 거의 매년마다 번갈아가면서 나온 형태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가지고 지금 쭉 2000 몇 년도부터 정리된 거냐면 2019년도, 10년도부터 정리돼서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계속 11년 보면 13년 그 다음에 13년 나왔으니까 15년도 내지 16년도에 나오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거의 매년마다 문제가 나오고 문제 나올 때마다 다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17년도인가 18년도 문제를 빼놨는데 18년도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채권자 대리송 중에 채무자가 대리소송 안 경우에 관한 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당사자 적격 문제이기도 하고 또 소송 필서 공동 유사 필서 공동 소송 문제이고 공동 소송 문제는 당사자에 관한 문제, 당사자 적격에 그러니까 채권자 대리소송 문제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쪽 문제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2교시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되 특히 당사자 확정 문제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 확정 문제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원래 당사자 확정하고 이게 유력한 문제 중에 당사자 확정이 되었을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여기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 정정으로 하는 거고 동일성이 부정되면 피고 경정 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이건 뒤에 또 한 번 그 당사자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나오는 건데 요때 확정과 관련돼서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돼서 특히 표시 정정 문제가 어떻게 이거하고 연결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요걸 굳이 하자로 2022년도, 2021년도 판례까지 또 나와 있어요. 이 2021년도 판례에 가장 유력하게 여러분들한테 꼭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판례가 뭐냐면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한 번은 꼭 봐야 될 판례는 제가 지정을 해주고 싶은데 21페이지에 보면 21페이지가 아니고 21페이지 맞네요. 21페이지 밑에 보시면 21페이지 2021년도 6월 24일 선고 2019-278433 판결 해가지고 요 판결이 가장 의미가 있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굳이 뭐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 게 요거는 민소법에서 빼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런 판례를 하느냐라고 할 때 특히 이 판례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 특히 이제 당사자 확정 내지 표시정정과 관련돼서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표시정정, 원래 표시정정 제도가 원래 실정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학설과 판례, 특히 판례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적법 절차의 의회가 없기 때문에 표시정정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판례 기본 태도고 이런 것들이 특히 2021년도 바로 이 판례, 이 판례에서 당사자 확정과 관련되어 있는 표시정정까지 연결되는 이런 판례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또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21페이지에 있는 2019-278433 판결 반드시 좀 정리하시고 이거는 제가 지금 정리만 하는 거고 정리만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GS 문제를 통해서 제가 또 낼 겁니다. 이거는 근데 실전 GS 기득을 위한 실전 GS가 아니라 A형이나 B형 중에 가지고 최신 판례 문제를 변경했을 때 이제 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한번 보실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이런 문제 정도로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제 감을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거의 제가 그런 판례들은 거의 나온다 그러면 거의 나오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좀 해보시고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시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시간 지나가서 그 볼 거 막 이러는데 왜 꼭 그러세요? 그냥 그 시험 보기 전에 보고 들어가면 내가 이거 뭐 한다고 이거 공짜잖아요. 그죠? 보라고 하면 보고 들어가면 되지. 꼭 그 시간 지나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죠? 최종 증명 시간에 할 때도 그렇고 기초 GS나 실전 GS 할 때마다 제가 꼭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3년 동안 지금 똑같은 반복해온 게 꼭 보고 나면 후회하시더라고. 제가 올해도 후회하실 거라고. 내년에 가면 또 똑같이 할 겁니다. 내년에 가서도 또 후회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이제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죠? 당해봤다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어쨌거나 일단 어느 정도의 의미는 찾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아니면 소송법에서는 소송법 빼고는 이게 논의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소송법 학자라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출제위원 들어가는 거는 민사소송을 전공한 로스쿨 교수들이 100%란 말이에요. 그죠? 그 로스쿨 교수가 학자 출신이냐, 판사 출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판사 출신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짜 판사가 들어가느냐, 임용된 판사가 들어가느냐, 한 3, 4년, 4, 5년 들어간 판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한 4, 5년 정도 로스쿨에서 교수를 하다 보면 다 나처럼 된다고. 나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소송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 이렇게 실력을, 소송법을 제대로 알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고, 엊그제도 내가 물어봤었는데, 우리 이제 변리사 스쿨 중에, 커리큘럼 중에 좋은 게, 현직 교수들 데려다가, 현직 교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여튼 그렇다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설마 그런 걸, 거짓말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아니,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차호 교수나 이런 분들 내가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하는 얘기인데, 정차호 교수님은, 아니, 그게 또 말 이상한 데 가면 안 되고, 어쨌거나, 그러면, 제가 민소법만 얘기할게요. 민소법만. 그 민소법 들어가서 그 강의하시는 분, 내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 크게 다른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답안지 쓰는 거라든 채점하는 것들은 거의 제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 가서 또 욕할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틀리면 내가 여러분들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를지, 오히려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이 없어. 그냥 자기가 해왔던 거 경험으로 여기 와서 돈 받고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이 저의 뭐가 돼?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들의 그 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가지고 합격해야, 제가 가끔 농담삼아 드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몰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거의 승부처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승부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듣보잡인지 모르겠으나 좀 잘 들으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의해서 보라는 거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봐야 될 거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한번 꼭 보시고 특히 그 당사자 확정과 표시 정정에 관한 아까 조금 전에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이니까 꼭 한번 제가 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 GS에서 해야 될 건 진도별로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답안지 쓴 거 중에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비슷하게 나가겠지만 만약에 첨삭할 게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만약에 완벽하게 답안지를 바꿔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고 심하게 얘기할 때 여학생들은 가끔 우는데 울지 마시고요. 다행히 뭐 여학생들 거의 없으니까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심하게 막 하다 보면 튕겨서 나가고 막 이러는데 어쨌거나 답안지는 제가 쓰라는 대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되 문제 구성은 완벽하게 새로운 판례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 사례집에 있던 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같이 한 문제 정도는 집어넣고 왜냐하면 기출문제 볼 때의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틀립니다. 기출문제는 그만큼 출제자가 고민하면서 냈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다 봤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걸 답안지에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많은 문제는 아니고 한 문제 정도 하면서 기출문제도 같이 제가 그래서 최대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허위 광고는 해당하지 않도록 수업을 좀 운영하겠다라고 드리겠다. 그래서 기초GS 그렇게 하셔서 50점짜리 보통 한 4문제, 총 4문제 해가지고 많으면 5문제 정도, 4문제 정도 그렇게 해서 1시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2교시는 첨삭, 강평, 그 다음에 진도 이렇게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초GS 할 때가 가장 중요해요. 실전GS는 1시간 동안에 그 설명하고 끝나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핵심 정리라든지 기본 강의 하고 나서 또 들어가서 또 한번 정리하면 대략적인 전개나 흐름 그리고 체계를 잡는 데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좋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기엔 충분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동차 GS랑 구성이 동차 GS하고 문제가 다르고요. 좀 어려워요. 기득은 아무래도 어렵고 고민을 좀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2달 전에 시험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문제를 봤을 때 무엇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전개해서 결론을 낼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대비해 가지고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문제보다 조금 생각해서 볼 수 있는 문제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 와가지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본 건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본 건데도 불구하고 못 쓰잖아요. 그죠? 쓰고 싶어도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걸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던 동차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고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때도 뭐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비교적 정말 기초니까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요 앞에다 내버렸어요. 기득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득이 풀어야 될 기초 GS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지고 생각한다면 거의 동차원 실전 GS 문제 수준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알아요. 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교시 끝나고 이제 나머지 1시간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뒤에 1시간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채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렇게 해서 채점하고 등수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8번 화요일 목요일 8번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저 화면 꺼지는 대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분 있다 우리 시험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예.